접근법, 이제 인지 주의적 접근법에 이어서 이제 행동주의적 접근법,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통합주의 접근법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행동주의, 이거는 많이 들어보신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해보면서 또 어떻게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미 우리가 행동주의적 접근법을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속의 사례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늘 시작하던 그 방법처럼 도입 부분에 이 카툰이 또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시고 어떤 의미를 가진 그림인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네? 뭐라고? 이거. 예, 네. 개 실험 중인데 배를 듣지 말고 녹음해 주시오. 그다음 웃긴 그림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행동주의적 접근법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를 좀 아시면은 금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접근법에서 거의 창시자 비스무리하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였으며 어떤 실험을 했길래 이렇게 앞 도면에까지. 파블로프 기억나세요 혹시?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러시아 사람이고 네. 연합을 발견해서 행동주의 고전적? 네, 고전적. 네, 그쵸. 형상을 이론화함으로 행동주의의 시초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행동주의적 접근이 저희가 말하던 1세력, 2세력, 3세력 이 중에서 이제 1세력이라고 이렇게 네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신 역동이 분명히 먼저 있었는데 왜 행동주의가 1세력이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만큼 좀 파급력이 크지 않았나요? 좀 짧은 시간 안에 한 10년간 정말 유행했었다가 이제 이거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다른 또 접근법들이 많이 이렇게 탄생되긴 했는데, 이제 그만큼 이 심리학을 이제 과학으로 이제 딱 그 승급을 시키는 역할을 좀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래서 제1세력으로 이렇게 하는데, 초반에 이제 파블로프처럼 이 동물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그런 원리를 인간들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이제 행동주의 이것이 태어난 거죠. 네, 그래서 파블로프는 사실 정말 그 동물, 개의 그 소화 시스템을 연구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연구를 했죠? 그래서 그 카툰에 이제 녹화하지 않고, 배를 누르지 않고 녹화해서 들어가면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요러한 그림이, 광경이 펼쳐졌을 겁니다. 네, 개가 이렇게 좀 고정되어 있었고, 먹이 접시, 그 다음에 비컵, 기록개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기록개는 비커랑 기록개는 뭘까요? 침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짧게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강아지는 늘 고기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침을 자연스럽게 흘리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사실 좀 그렇죠. 좀 맛있는 거 생각하면 이제 음식을 들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원래 반사적인 그런 반응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을 했냐면은, 이제 고기가 나올 때마다 벨을 이제 울린 거예요. 그래서 벨고기 같이 이렇게 연합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고기가 없을 때도 벨만 울렸는데도 얘가 이제 침을 흘리기
타액을 분비한 거죠. 네. 혹시 심리학과 아니셨으면은 이게 조금 새로울 수도 있는데요. 잠깐 이제 리뷰를 하자면은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는 것이 진짜 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고전적 조건화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한 가지 학습 그 방법인데 조건화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뭔가가 이제 자극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저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생리학적으로 뭔가 반응을 일으키는 뭐 음식이나 물, 설탕,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이 되는 거죠. 반사 반응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조건 자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제 무조건적인 반응이고, 그래서 이제 컨디셔닝이 되기 전에는 아무런 연합과 학습이 없을 때는 그냥 배를 딸랑딸랑 했을 때는 그냥 강아지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겠죠. 그냥 벨이 울리네, 고개를 들어보는 정도? 그 정도인데, 그리고 또 이제 음식을 제시했을 때는 이제 막 침을 흘리고 이제 그런 것인데, 이 상태에서 이 중립적인 자극, 아무런 자연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중립적인 그 자극을 이 무조건 자극과 같이 계속 제시를 할 때 이제 조건화가 되어서 그 아까 그 타액 분비가 사실은 이제는 조건 반응이 되어서 이제 이 중립 자극이 조건 자극으로 변하고, 이제 중립 자극만 이게 발만 울렸을 때 조건 반응도 이제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 혹시 이거 진짜 딱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용감하게 손을 들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약간 스킵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실험을 통해서 조건화되는 이 과정을 발견을 했고, 결국은 이제 행동은 예측될 수 있다. 예측될 수 있고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것을 이제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로 많이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 심리학 그냥 자체가 학문 자체를 막 재정의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인간의 정신에 대한 연구였다면 이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연구로 재정이 돼가지고 오직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그런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연구와 그런 실제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파블로프가 이제 그 고전적 조건화를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손다이크라고 또 있어요. 이분도 심리학자가 전혀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에게 늘 소개되는 이름이 되어버린 사람이죠. 네, 소렌다이크. 소렌다이크는 무엇을 발견했나? 효과의 법칙, law of effect를 발견했는데, 이 사람 또한 행동은 이렇게 뭔가 예측이 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고전적 조건화와 다르게 결과에 따라 통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조작이 가능하다. 처벌과 강화를 통해서 보상, 처벌, 강화, 처벌에 따라서 행동을 조작할 수 있다. 변환시킬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발견을 함으로써 또 이제 새로운 또 열풍을 일으킨 거죠. 그 사람이 했던 연구는 야옹이가 들어있는 박스, 요건데요. 잠깐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심리학 개론이나 들으셨으면 이런 그림도 이미 보셨을 테지만은, 이 야옹이가 이 박스에 갇혔을 때 곤란하겠죠. 그리고 밖에는 또 맛있는 생선이 탁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아주 답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야옹이가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사실 보니까 이 박스가 사실 설계된 박스거든요. 그래서 페달을 밟으면은 나올 수 있도록 문이 처음부터 열리는 건데,
이제 뭐라 그러지? 우연히 페달을 밟았는데 문이 열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생선을 먹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된 실험 설계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소원다이크는 무엇을 측정했냐면은 시간. 야옹이가 우연하게 페달을 밟고 생선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행동을 처음에는 얘가 너무 그냥 우연적이었으니까 페달과 이게 인과관계를 잘 모르고 있다가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점차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는 더 빠르게 이제 자기 페달을 밟고 생선을 탁 낚아채고 빠르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학습을 그렇게 보여준 그 연구를 소원다이크가 했어요. 그래서 이 law of effect, 효과의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이제 이것 또한 사람 연구에 또 적용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건 형성의 체계를 이제 생리학 연구에서 파블로프가 또 발표하기도 하고, 이제 이 두 분이 좀 이렇게 동물 연구로 인하여 행동주의 쪽으로 영향을 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인간 연구는 어떤 사람들이 큰 기여를 했는지 대표적인 딱 두 이름 생각나시는 두 이름. 네, 왓슨과 스키너. 그렇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겠죠. 네, 왓슨과 스키너가 있는데 네, 스키너가 정말 네, 조작적 조건 형성을 또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왓슨도 네,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둘이 급진적 행동주의 (radical behavioralism을) 완전 그 인기를 끌도록 한 그 장본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급진적인 이런 관점을 책으로 내고 이렇게 연구들도 발표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관심을 끌었고, 그래서 한동안은 1940년대에서 50년대까지 오로지 그냥 객관적인 행동만 우리는 연구해야 한다. 내적 상태와 정신의 존재는 너무 추상적이고 이거는 그냥 가설적인 개념이지 심리학, 이 과학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급진적 행동주의가 이렇게 유행을 했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60년대에서 80년대로 가면서 인기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급진적 행동주의보다는 이제는 그냥 행동 분석, 행동주의 접근법 이렇게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너무 그냥 인지 같은 것들을 이제 배제해버리기 때문에 급진적인 행동주의는 이제 거의 네,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조금 행동 분석 이런 쪽으로 많이 갔고요. 보자. 네, 그래서 뭐 파블로프, 소다이크, 왓슨, 스키너는 뭐 이미 다 이야기를 조금씩 했는데, 네, 뭐 이 사람들의 그 전기도 읽어보시면은 뭐 흥미로우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아주 좀 스캔들을 많이 일으킨 재밌는 사람이 이제 제이미 왓슨인데, 이 사람은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게 그 사람의 복이 되기보다는 좀 펄스가 돼서 좀 저주가 돼가지고 네, 많은 무리를 일으키면서 나중에는 좀 되게 은둔자 생활을 하고 좀 아주 좀 슬픈 생애를 마감했는데요. 네, 이분이 그 유명한 어린 엘버트 실험을 실시를 하셨었던 분이에요. 기억나시죠? 그 어린아이에게 엄청난 큰 소리를 팍 하면은 네, 울죠. 네, 그래서 그 무조건 자극은 큰 소리고 무조건 반응은 울음 이고, 그 다음에 그 neutral stimulus 중립 자극은 무엇이었죠? 네? 토끼. 네네네. 아주 furry한 네, 뭐 흰 쥐, 토끼, 뭐 이런 네.
이런 자극을 통해서 이제 그 연합을 시켰죠. 큰 소리와 이 흰 쥐. 이제 이게 이제 흰 쥐만 이제 나중에는 보일 때마다 얘가 이제 울기 시작하고 좀 공포스러운 그런 경험을 했고, 네, 혹시 이 리틀 알버트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네, 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고, 뭐 꼭 그 흰 털을 뭐 이런 그런 동물들에 대한 그 공포가 그때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잘은 모르나 그닥 그렇게 아주 fully functioning한 그런 충분히 기능하는 그런 좀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고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그 왓슨이 있던 병원의 간호사의 아들이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그래서 이 알버트 실험이 실시됨으로써 무엇이 발견되어졌냐면 이제 공포까지, 이 공포까지 사람에게는 공포까지 조건화될 수 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다루었던 이런 감정 이런 것도 사실은 행동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런 공포까지 조건화될 수 있다라고 이거를 밝혀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스키너는 네, 조금 더 그렇게 뭐 문란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되게 이 사람도 되게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까 그 야옹이 그 고양이 박스 있잖아요. 고양이 박스를 이제 뭐 쥐를 사용한 그런 박스를 만들게 됐는데 이걸 또 아이들한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스키너 박스를 디자인해가지고 요즘에 현대에는 이제 플레이펜 그 아이들 약간 울타리 안에서 많은 그런 자극을 제시해주는 그런 놀이기구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사실 초기? 네, 그 어떤 이제 스키너 박스를 이 사람이 사실 먼저 네, 소개를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네, 이제 정말 급진적인 행동주의자였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도 진짜 그렇게 키웠고 이제 행동주의적인 원리를 사용해서 놀이기구나 뭐 이런 침대나 이런 것도 자기가 잘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들고 뭐 그랬다는 거죠. 보자. 네, 뭐 이분들이 사실 되게 유명한 그 어록이 있는데 왓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말로 지금 여기 번역이 되어 있었나 모르겠다. 오케이, 여기는 없는데 Give me a group of kids and I will turn them into lawyers, doctors, astronauts.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을 나한테 그냥 맡겨봐라.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그 빈 석판으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자부를 했던 사람이고, 스키너는 네, 또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책에 대한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를 기쁨을 가르쳐야 된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네, 아무튼 뭐 그런 인물들이 많은 기여를 했는데, 네, 자극 반응, 조건적 조건 형성 이거는 이미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그래도 한번 보죠. 228페이지 보면은 그 1차 조건 형성, 그러니까 순수 조건 형성과 2차적 조건 형성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거 차이 혹시 아는 분? 이 책에서 순수 조건 형성이라고 해놨고, 2차적 고전적 조건 형성을 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1차적인 그러니까 순수 조건 고전적 조건 형성은
이제 정말 직접적으로 짝이 지어진 그러한 것이고, 이제 조건화된 자극과 중성 자극 차후의 연합. 뭐 예를 들어서 그 일반화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내가 직접적으로 조건화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극과 조건화된 중성 자극, 그 조건 자극과 이제 연관된 다른 것과 이렇게 내가 연합이 됨으로써 이제 되어지는 게 이제 2차적 고전적 조건 형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한 교사를 좀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막 소리를 지르고 되게 야단을 치고 이런 좀 엄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소리를 지름으로써 불쾌한 그런 이제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 불쾌한 반응이 이제 그러니까 늘 선생님이 있었던 학교나 학교의 친구들이나 이제 이런 함께 있었던 이제 그러한 자극들과 또 연합이 됨으로써 이제 학교를 아예 오기 싫어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을 2차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죠. 직접적으로 뭐 학교와 또 친구들과 이게 조건 형성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2차적으로 조건화가 된 차후에 연합이 된 케이스가 이제 2차적 조건 형성이고, 네, 그러면은 한번 그냥 볼게요. 이거 이미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228페이지 보면은 학습을 위한 짝지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의 박스가 있는데, 여기 이 예시가 또 하나, 둘, 세 개의 예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무조건적인 자극과 반응, 그리고 조건적인 자극과 반응을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하시고, 어떻게 이러한 조건화를 보고 미래 행동을 예측하자면 어떤 행동이 일어날 것 같은지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보실래요? 첫 번째, 2살짜리 소녀가 거미를 발견하고 그걸 입으로 넣으려고 하자 엄마가 그러면 안 돼!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아이가 놀라서 거미를 떨어뜨리고 울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되게 상상이 잘 되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이런 네, 상황을 많이 봐와가지고. 사실 이 어머니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이 아이한테 무엇을 지금 조성하고 있을까요? 거미에 대한 공포증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아무튼 이것을 이제 딱 행동주의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한다면은 여기에서 자, 무조건 자극이 뭐였죠? 네, 그렇죠? 네, 엄마가 소리 지르는 거. 그리고 무조건 반응은 울기. 네, 울기. 그 다음에 이게 중성이나 중성 자극, 중립 자극, 거미. 그죠? 거미 혹시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은 없네요. 그냥 나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 잘 스스럼 없이 그냥 이렇게 집어오시는 분. 두 분 정도. 네, 캠핑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그렇지.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거미 해롭지 않아요. 네, 전혀 해롭지 않은데 나쁜 거미로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사실 중립 자극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건화가 어떻게 형성이 된 걸까요? 네, 중립 자극과 엄마의 그 소리침이 이게 연합이 됨으로써 이제 아이가 이제 조건 반응을 이제 조건 자극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이제 조건 자극은 거미가 된 거고,
조건 반응은 이제 울게 된 거잖아요. 뭐 두려움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보이실 것 같으세요? 네? 거미를 무서워해요? 네. 단순히 또 거미만 무서워할까요? 만약에 자극 일반화가 일어난다면? 달이 많이 달리고 뭐 개미, 뭐 다른 곤충도 막 좀 이렇게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또 이것도 한 번 이렇게 된 그 연합이라 또 이렇게 강한 이 학습이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머니를 그냥 봤을 때 뭐 비슷한 행동을 계속 몇 번 계속 하시겠죠. 네, 이 삶에서 이제 그렇게 네, 뭔가 계속 조건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네, 이 아이도 거미를 무서워하고 또 자기의 딸 아이한테 나중에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겠고, 네. 뭐 이게 병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병적으로 되게 이제 아라크노포비아라는 이제 공포증, 이제 스페시픽 포비아 돼가지고 또 글쎄요, 삶에 좀 지장을 줄 만큼의 뭐 그게 될 수도 뭐 있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 소각인가요? 믹센츄리? 소거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자발적인 회복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또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우리가 그냥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떠했을까요? 그냥 뭐 조건 자극, 무조건 자극 이건 다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예상되는 조건 강화. 그래서 이제 네. 위스키가 싫어진다. 이미 싫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일어나 계속 네네네네네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술을 되게 싫어하고 이제 모르죠. 또 진짜 이게 병적으로 되면은 막 술의 냄새만 맡아도 막 이렇게 되는 그럴 수도 있고, 구토를 하고 이틀 동안 고통스러운 두통을 경험했으니까 모르죠. 네. 세 번째에서는 어떠한 행동이, 그 미래 행동이 예측되세요? 네, 그 꽃향기, 향수, 냄새에 대한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여성 직원들에 대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네,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또 모르죠. 또 그 광장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사회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거는 또 저희가 지켜봐야겠지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이거는 또 단회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좀 기간을 걸쳐 조건화됐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었고,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은 그 차이가 뭐였죠? 고전적이랑 조건적이랑 결과, 그죠? 네, 네, 강화와 처벌이 들어간 것이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인데, 네, 여기서도 사실 ABC 모델, 인지 쪽에서도 ABC 모델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ABC라는 그 모델은 선행, 행동, 결과, 그죠? 그 인지 쪽에서는 A가 antecedent, B가 belief였는데, 그 신념이나 이런 사고였는데, 이제 여기는 B가 행동이고, 그 다음에 C는 결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그냥 하나 좀 강조할 포인트는, 네, 자극에 의해 행동은 당연히 자극을 받는데, 이 결과가 미래 행동의 선행 사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순환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자극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결과를 낳는데, 그 결과가 또 하나의 그 선행 그 자극이 되어서 선행 사건 역할을 해서 이게 계속
이어지고 이제 또 이렇게 추후에도 나중에 강화되고 이렇게 발판을 좀 마련한다 이런 게 조금 이렇게 특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부적 강화 및 처벌 이거는 또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말씀해 주세요. 그 강화와 처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까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행동을 증가시키고 네. 처벌을 행동을 네네네 맞습니다. 네. 딱 그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정의랑은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무엇이 되던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건 강하고요. 어떤 수법이나 어떤 기법이 됐던 이게 행동을 약화시키고 감소시키면 그거는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적, 부적도 다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정적 강화, 부적 강화 할 때 정적이라는 뜻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응? 네? 플러스 시킨다. 뭐를 플러스 시켜요? 뭔가 그 자극인, 그 강화인을 플러스 시킬 때, 이제 그게 이제 정적 강화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미 있는 것을 내가 뺄 때, 감산할 때 이제 그게 부적이라고 해서 이제 정적 강화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뭔가를 추가해서 줌으로써 내가 더 추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 거의 보면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줬을 때 행동이 증가되는 게 이제 정적 강화인 거고, 부적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키려는 목표가 있는데 뭔가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 줄 때, 내가 싫어하는 걸 제거해 줄 때 내 행동이 또 증가가 된다는 거. 네, 요거는 좀 개념이 살짝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개념인데 아시겠나요? 뭐 예를 들어서 예시? 네. 콩밥에 콩을 빼면 밥을 먹는다. 오, 네네네네. 오케이. 콩밥을 빼주는 게 이제 콩을 빼는 거. 콩을 빼는 게 그래서 어떤 행동을 밥을 먹게 그래서 일부러 싫어하는 이런 콩밥을 만들어가지고 자 콩을 빼줄 테니 밥을 더 많이 먹어라 약간 어쨌든 콩밥이 있었고 네네네 안 먹으려고 하는 콩을 빼므로써 밥을 먹게 그렇죠. 밥을 먹게는 하는데 또 이제 콩에 대한 감감을 좀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아무튼 네. 사실 이거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되게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콩밥 그 예를 보면 이제 밥을 먹는 그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콩에 대한 반감은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상황에 행동에 여러 측면들 있잖아요. 이거의 스타트는 콩밥을 싫어하는 아이인 거예요. 네네네. 이미 콩밥을 싫어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밥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콩을 빼줄 테니 밥을 먹는다. 그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밥을 먹는 행동은 증가하나 콩에 대한 그 싫어하는 그거는 이제 강화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여러 측면이 사실 있어요. 이게 실제 상황에 적용하다 보면은 행동에 여러 측면이 있어가지고 되게 복잡해져요, 사실.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정적 처벌은 그럼 무엇일까요? 뭔가 행동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뭔가 좀 고통을 가하는 거겠죠. 네. 불쾌한 걸 더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잘하시는 거. 소리 지르기. 네. 체벌하기. 이제 이게 아주 인기가 많은 그 행동 수정 방법인데, 그죠? 네, 요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근데 그 전에 부적 처벌은 무엇일까요? 즐거운 것을 제거할 때.
그 즐거운 것을 제거함으로써 나의 행동을 감소시키려고 할 때, 학부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시 있냐고 물어보니까 핸드폰 빼는 거예요, 스마트폰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되게 요즘에는 아주 큰일이죠, 사실. 큰일. 금단 현상이 막 일어나는 그런 큰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을 제거할 때 이제 그 문제 행동, 너무 많은 시간을 뭐 핸드폰 게임에 뭐 보낸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는요 you're grounded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부모님들이 그 훈육할 때, 처벌할 때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you're grounded. 혹시 뭔지 아세요? 외출 금지.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별로 안 먹힐 것 같아. 그냥 막 이렇게 도망가거나 아무튼 이렇게 애들이 좀 숨을 공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you're grounded 이러면 oh my gosh, how could you do this to me? 막 이렇게 아주 격한 반응이 일어나는 처벌 방법이죠. 이제 그것 또한 뭔가 즐거운 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것이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 별로 여기는 많이 안 따랐는데, 자, 처벌이랑 강화 그 둘 중에 혹시 조금 더 행동 수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냥 딱 그 두 개만 봤을 때 처벌이 더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강화가 효과적일까요? 이렇게 의견이 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행동 목표가 이제 아이를 이제 좋은 학생으로 만든다는 거라고 하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행동, 좋은 학생이 안 되게끔 하는 행동들을 너무 산만하던가, 이제 이 문제 행동을 내가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처벌을 가해서 자꾸 그것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좋은 학생의 행동을 강화시킬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좋은 학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뭔가 책을 읽거나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렇게 학습에 참여를 하고 이럴 때 그것을 이제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효과적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강화가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처벌이 즉각적으로는 좀 잘 먹히기는 먹히죠. 하지만 그 처벌이 단기적일 때만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처벌을 할 때 또 유념해야 될 정말 처벌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를 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강도. 처음부터 되게 세야 돼요. 처음부터 정말. 그리고 행동이 일어난 그 즉시. 막 그 훈육가물 중에 정말 좀 골치 아픈 그런 부모님들 보면은 뭐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뒤늦게 아시고서는 그거에 대한 막 호소를 막 치시는데, 그거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검증되는 건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의 그 처벌, 특히 체벌에서의 그 부작용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 상황에 사실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체벌을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고통을 가함으로써 이게 정적 처벌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특정한 행동이 감소될 수는 있는데, 딱 그 시점에. 그런데 또 뭐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동시에 그 불쾌한 이 감정을 느낌으로써 아버지와 뭔가 이렇게 연합이 되거나 그 상황에 대한 연합이 돼가지고 내가 의도치 않게
이 내 아이를 이제 나에 대한 이렇게 반감과 이제 이러한 좀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관찰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폭력적인 행동을 또 이렇게 관찰학습을 통해서 얘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찰학습 잘 아시다시피 아주 나중에 뭐 그때는 잘은 몰라도 나중에 어떤 상황에 가서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이 이제 무서운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처벌 중에도 특히 체벌, 이거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인권적으로 이제는 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체벌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저 때만 해도, 제가 3학년 때만 해도 막 때리셨었는데, 아무튼 이제는 인권적으로 이렇게 하셨지만은 사실 그냥 합리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 너무 효과적이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저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약간 이렇게 체벌을 하고 싶은 그런 이게 올라올 때가 있긴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딱 한번 멈추고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진짜 목표하는 그 문제 행동은 무엇인가, 목표 행동은 무엇이며, 그거에 대한 이 강화인은 무엇이 더 좋을 거고, 강화 스케줄은 무엇이, 이런 것들을 이제 행동주의 덕에 조금 더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강화 계획 나와 있죠? 여기.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럼 그때 이거를 또 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자, 그 강화인, 강화물, 그리고 처벌물 또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이것 또한 이제 1차적, 2차적 강화인, 강화물, 처벌물 나눠지는데, 1차적인 강화물은 이것 또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 강화인들. 예를 들어 음식, 물, 심지어 섹스, 수면, 이게 모두 생존과 관련이기 때문에 그냥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결핍이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확 원하는 이제 그런 강화인들이고, 그리고 뭐 고통, 배고픔, 목말, 피곤함, 이것 또한 이제 자연적인 1차적 처벌물이고, 이 2차적은 무엇이냐면은 1차적 강화물과 짝지어 연합이 되어야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이제 저희 현대 사회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2차적 강화물은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돈으로 많은 것을 이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엄청난 강화물이 돼버렸는데,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긴 있겠죠? 있나요? 네,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돈이 물질 만능주의라고 표현할 만큼 엄청 돈이 아주 강력한 강화물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사실 원래는 그냥 종이 쪼가리인데, 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강화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도 이게 2차적 처벌물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존경, 사랑, 칭찬, 이런 것들은 또 분명히 강화물이긴 한데, 이게 1차적인지 2차적인지 이것도 약간 논의가 있긴 하지만, 네, 아무튼 아주 또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강화물이고, 또 처벌물, 불용, 부끄러움, 비판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강화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사람마다 사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어떤 강화인이 더 효과적인지. 네, 우리 학부생들 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강력한 강화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 또한 이제 행동 치료에 있어서는 잘 좀 변별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강화 계획, 강화 스케줄인데, 강화 스케줄.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자면은 계속적 아니면 연속적 강화가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그 행동이 발생될 때마다 계속
계속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실 때마다 막 뭔가를 제가 막 사탕을 늘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드리거나 아무튼 뭐 이렇게 하는 거 계속적인 했을 때 이제 그 계속적인 강하고 근데 이게 사실 뭐 한 행동을 획득하기에 학습하기에 사실 제일 빨라요. 제일 그 습득하는 속도가 제일 빠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일 효과적인데 약간의 그 단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강한 물이 없어지면 소금. 오, 네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습득은 빠른데 강화물이 없어지면은 좀 잘 소거가 된다는 점.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점. 효과성이 그러니까 약간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 네, 우리의 자원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헐적 강화 또는 부분 강화 이게 이제 연속 이외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이 간헐적이 아닌 부분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다 조금씩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기 전에 좀 복습을 하자면은 시간이랑 그 행동의 그 빈도로 이렇게 나눠서 이게 이제 조금씩 달라지죠. 그리고 이 안에 또 고정 그리고 변동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여기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보자면 시간 고정 간격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것일까요? 네, 그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렇게. 혹시 월급 받으시는 분 있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월급이 학생이시기 때문에 월급 못 받고 이렇게 네, 지금 대출 이자 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그날 아주 기대되죠. 안 됩니까? 월급날? 그다음? 그래요. 당연. 그래도 일은 계속 하게 만들잖아요. 그 강화인이. 그래요? 그렇구나.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행동 분석 좀 누가 해주세요? 네, 이걸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하는 네, 이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그렇구나. 뭔가 다른 좀 충분하지 않거나 이제 그 강화인이 조금 이렇게 조절돼야 되는 경우네요. 네,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그 페이데이가 아주 이제 기다려지는데 그 페이 체크가 뭘까요? 고정 간격, 변동 간격, 고정 비율, 변동 비율 중에 고정 간격이겠죠. 네, 일정한 딱 시간에 따라서 이제 오니까 매월 15일 이렇게 오니까 이제 고정 간격인 거고, 변동 간격은 뭐 그냥 시간에 뭐 2분 지났다가 뭐 5분 그냥 시간에 따라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 변동 간격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강화 빈도를 이야기해서 이제 고정 비율, 변동 비율이 있는데 고정 비율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뭔가 이렇게 뭐 페달을 밟은 세 번째 뭔가 탁 나오고, 세 번째 이렇게 고정으로 그 빈도, 그 행동이 네, 빈도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변동 비율이 있는데, 변동 비율 대표적인 네? 도박. 그렇죠. 도박이 정말 끊기 힘든 이유. 도박 행동을 아주 간헐적으로 변동 비율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좀 골치 아픈 강화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네, 효과성을 한번 여기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변동이랑 고정을 비교해봤을 때, 딱 그거 두 개만 비교해봤을 때 무엇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반응 변동. 네, 변동이 좀 더 이렇게 빨리 습득이 되어지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빨리 좀 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변동 비율, 고정 비율. 네, 내가 지금 뭐를 했지? 고정이랑 변동, 그 다음에 그 비율이랑 간격에 했을 때도, 간격보다는 비율. 그러니까 그 특정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그 특정 행동이 이렇게 얼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하는 게 또 습득이 더 빠르고, 그건 조금 약간 그 make sense죠. 네, 그냥 뭐 일정한 시간에 따라 나오는 거면은 굳이 뭐 이거지만 이제 정말 그 특정 행동, 스페시픽한 행동에 뭔가 자꾸 이렇게 그거에 비례해서 나오는 거라면 조금 더 이렇게 강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또 뭐가 있더라? 네. 강화 계획 중에 소거가 제일 늦다. 그게 바람직한 걸까요? 소거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아무리 학습을 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막 시험에 내뱉고서는 이제 다 까먹고 막 이런 게 이제 소거인데, 그 소거가 늦어질수록 좋은 거겠죠? 네, 그만큼 더 지속이 된다는 거, 학습이 지속된다는 거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변동 비율이 제일 소거도 제일 늦다. 그래서 도박이 정말 문제가 되고, 그리고 미순적 행동, 이것도 아주 변동 비율에 의해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변화되기가 좀 힘든 것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비합리적인 신념 이야기 했었잖아요. 비합리적인 신념이 약간 인지행동 주의적으로 보자면은 그래서 조금 힘든 것 같아. 예를 들어 이제 그 비합리적인 신념 중에 되게 막 미신적인 그런 거 뭐 있잖아요. 그 독심술이나 아무튼 뭔가 좀 약간 비합리적인 거, 그런 것들이 왜 이 소거가 잘 안 되냐면은 가다 보면은 이게 가끔씩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강화된단 말이죠. 그죠? 시험하기 전에, 시험 보기 전날에 아니면 시험 당일에 뭔가 이렇게 혹시 하시는 그런 루틴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친구들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막 뭔가를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시험을 잘 볼 것 같아.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좀 약간 병적으로 나가자면은 이제 OCD 있는 그런 분들, 이렇게 이런 금 같은 거 밟으면 안 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손잡이 이렇게 몇 번 돌려봐야 이렇게 안 쉬는. 이런 것들이 가끔씩 하다 이게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머리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점수가 잘 나와. 이게 잘 된 거잖아. 이렇게 강화 그때도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강화 스케줄 또한 중요하다는 것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정도로 우선은 할 텐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3시. 오케이, 요거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제까지 행동주의를 이야기를 좀 약간 겉핥기식으로 했는데, 행동주의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뭔가 어떻게 보면은 막 동물 연구에 기초된 거고 이렇게 되게 좀 딱딱한 것 같기도 한데, 장점이 혹시 있을까요?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비용과 시간. 뭔가 이렇게 그쵸, 측정 가능한 이런 거를 하니까 조금
시간과 이제 비용 쪽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234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제 행동주의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것도 진짜 사실 제가 진짜 경험한 거예요. 제가 되게 제일 좋아하는 슈퍼바이저 중에 행동주의자가 있다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의외로 되게 좋더라고요. 행동주의란 게. 네, 좀 뭔가 저도 약간의 그 선입견을 가지고 갔었는데 왜 좋아하냐면은 되게 비판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판단적이에요. 비판단적? non-judgmental? 비판단적이에요. 모든 게 그냥 행동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의 인성, 뭐 이 사람이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럴 것이야,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it's all behavior. 행동을 보자. 네. 그래서 되게 판단적이지 않고 그냥 행동만 보고 이 내담자와 함께도 그거를 같이 이렇게 관찰하고 같이 그 뭔가를 이제 계획을 수립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의외로 좋은 면들이 있더라고요. 네, 판단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그 밝혀진 내용 우리가 정말 이렇게 딱 드러난 그것만 이제 같이 보니까 뭔가 논란 같은 것도 좀 피할 수 있고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또 이제 조금 문제적인 것들이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까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인지와 행동의 관계에서 조금 의문이 있긴 있겠죠.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의도를 하기 전에도 이미 뇌에서는 뭔가 활성화가 되었다는 이제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뭔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행동 치료가 좀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행동주의가 좀 이렇게 문제로 삼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너무 이렇게 그 조작적이다, 너무 매니플레이티브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죠. 너무 이렇게 사람을 뭔가 엔지니어링, 소셜 엔지니어링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뭔가 막 한 틀에 갇힌 딱 요런 사람들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요러한 주장이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이런 그 행동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남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뭐 이렇게 1989나 뭐 이런 책들, 소설들, 뭐 이런 그 영화들도 보시면은 되게 이 행동주의적 그것을 해가지고 엔지니어링을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환경을 다 통제함으로써 자꾸 이러한 그 틀 속의 사람을 가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남용한 분들도 꽤 있고, 또 행동주의자 중에 되게 급진적 행동주의자 중에 좀 이상한 종교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내신 분도 있어요. 행동주의 이런 원리를 사용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행동주의를 그냥 아예 막 버려버릴 것인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거 좀 약간 그냥 조금 더 메타적인 논쟁이긴 한데 235페이지 보시면 그런 이 논란을 좀 다뤄놨어요. 교육인가 조작인가. 예를 들어 인간 중심 그 접근법에서는 너희도 진짜 너무나 인간을 동물 취급하고 너무 이렇게 조작적으로 뭔가 사람을 이렇게 막 만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교육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걸 한번 이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이 박스입니다. 이 활동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아까 그 2살짜리 아이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지 이제 거기에 대한 강렬한 공부를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 네 번째는 크리스토퍼가 자폐증을 앓고 있고, 이제 네 번째는 뭔가 이렇게 아주 폭행하는 남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기술해 놨는데, 이 사례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조작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인간주의심 사람이 와서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할 때 이러한 사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럴 때는 좀 조작적인 이런 좀 개인적인 지시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한번 그 읽어보시고 3분 읽어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네. 보시면 네, 공포가 정말 좀 문제가 되죠. 좀 진짜 좀 병적인 공포증이 있는데 공황 발작까지 일으킬 만큼 몸이 그냥 굳어버릴 만큼 이제 심각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본주의 접근법 사용하시겠어요? 네, 그좀 뭔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네. 이러다가 이제 저 같은 이제 통합주의자가 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아닌 것 같죠. 네, 되게 필요가 뭔가 이렇게 개입이 정말 이렇게 절실하게 보이고 좀 심한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네,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준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정말 효과적인 공포가 소원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앤드류는 아주 그냥 지금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네, 형이 걱정할 만큼 좀 많이 불행하고 하루 동안 막 계속 울고 뭐죠? 이제 자살 위험 평가도 해봐야 되겠고 뭐 그런 사람인데 네, 이런 사람에게도 행동주의 치료가 좀 도움이 될런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심각한 우울증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behavior activation이라는 개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뭔가 그 무기력 상태 완전히 그냥 깔아앉은 그냥 모두를 그냥 다 막아버린 그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행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 그 행동치료가 있는데 꽤 효과적이고요. 이제 이분 안 그러면은 뭐 그냥 네, 아무데도 진짜 안 나가고 치료조차 안 받고 침대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좀 그것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을 활성화해주는 그런 치료적 접근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자폐증 아이들 의사소통, 자해행동 이런 것들을 보이는 그 아이에게 행동치료가 네, 아주 추천할 만한 치료이에요. 그 ABA라고 Applied Behavioral Analysis라고 이제 그 자폐증이나 이제 이러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되게 효과적으로 또 적용되고 있는 치료법인데 이 아이들은 사실 그 지적 수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약간 이렇게 언어에 의존하는 그런 우리 기존의 그런 치료법이 먹히지가 않아요. 언어적인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데 의사소통을 하면서 치료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뭐 토큰 이코노미나 뭐 여러 가지 행동 치료적인 것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정말
개선시켜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해 행동 같은 것도 감소시켜줄 수 있고요. 이러한 또 사례에서는 행동 치료가 되게 적합하고, 그다음에 또 플레어, 네, 이 사례도 있습니다. 행동 치료가 적합할지는 뭐 저는 잘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네, 이런 좀 조작적이고 좀 개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은 네, 저도 좀 동의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아니라도 우리 그 행동주의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교육이거든요. 좀 적극적인 심리교육인데 심리교육을 통해서 사실 이런 좀 트라우마 내담자들을 먼저 좀 심리교육을 먼저 하는 게 또 좋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단계로 나눴을 때 이제 1단계가 좀 더 이렇게 심리교육적인, 좀 더 지식적인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심리교육을 좀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좀 위험한 좀 사례니까 얼만큼 폭행이 심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좀 그런 좀 환경을 진짜 확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좀 조작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좀 개인적인 지시적인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 이 사례를 통해서 조금 느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휴식을 한 15분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이랑, 그리고 오늘 하실 것은 이 서로를 도와주는 행동 변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짝을 위해 한번 해보실 건데요. 네, 그런 활동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약간 보여드렸던 PPT 그리고 기법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써보실 이 두 가지 올려놨는데, 우선 그 행동치료의 그 속어를 좀 적용한 대표적인 치료법이 있어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네? 체계적 두과법. 오, 네, 이야기하셨고요. 이제 그거는 좀 더 구체적인 그거고, 이제 그 위에 좀 더 상위 그 개념은 노출 치료.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아까 전에 속어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했는데, 사람의 행동 중에, 지금 학습 때 행동 중에 속어가 잘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내담자들이 저희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속어가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피 행동. 속어가 될 텐데 속어가 될 기회를 우리가 안 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뭔가 이제 공포나 이제 불안증 이게 생겨났어요. 생겨났는데 그 공포 자체가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이제 자극이 된 거죠. 뭔가 그 조건 반응이 또 조건 자극이 돼가지고 그 자체를 우리가 회피를 하게 되는데, 그 회피를 함으로써 그게 이제 계속 강화되는 약간 이러한 네, 패턴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노출을 왜 하냐면은 이제 속어가 될 수 있게끔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회피 행동을 못하게.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속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건데, 네, 노출 치료 기법에서 여기는 이게 없네. 플러딩이 홍수, 그쵸? 네, 홍수 기법. 이 아주 제일 극적인 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거미를 싫어하거나 이제 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방에다가 거미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 정말 막 거미가 나를 뭔가 해칠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랬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내가 안 죽어 있잖아요. 안 죽어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막 하는데 간지럽고 막 이러다가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뭐 얘랑 공존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지지 않을까요? 좀 극적인 예지만 네,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 공포를 유발했던 자극에 노출시킴으로써 건강하지 못했던 연합을 소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결과가 없이도 내가 이 조건에 자꾸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은 네, 그 연합이 이제 소거가 되고 이제 공포스러웠던 그런 반응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 요게 이제 네, 그 노출 기도 기법, 소거를 원리를 활용한 기법이고요. 이게 또 재조건 형성의 또 틀에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연합을 소거시키는 방법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노출 기법이고, 근데 또 건강한 연합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재조건 형성에 되어지는데, 네, 그래서 소거를 그냥 해제시키는 거, 아니고 연합을 해제시키는 작업도 있지만은 건강한 연합을 아예 만들어주는 기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가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개와 노출될 때에 편안한 음악,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그 개와 이제 놀게 되거나, 이제 내가 정말 안전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같이 그 노출이 돼서 이제 괜찮다. 걔가 사실은 즐거운 네, 자극이다. 예, 이렇게 건강한 연합을 만들어줌으로써 이제 그 새로운 조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네. 이제 그러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피를 이제 막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네. 재조건 형성할 때 이제 회피를 막음으로써 이제 새로운 조건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고요. 안전 행동 이게 뭐였었지? 네. 네. 회피 행동도 또 문제지만은 안전 행동 뭐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뭐 도피하는 것, 회피도 하지만 저희 도피도 하잖아요. 네, 도피 행동이 이제 안전 행동인데 이것 또한 약간 회피 행동처럼 이제 계속 그 두려움과 이런 문제 행동을 강화시키는 이제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제시키면서 새로운 조건을 형성시켜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이때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그 안전 행동을 되게 또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그 조력자들이 있어요. 보면 대부분 보면은 문제 행동이 계속 이렇게 유지될 때 보면은 뭐 스스로 하는 회피 행동, 안전 행동도 있겠지만은 그 옆에 그걸 되게 동조해주는 또 조력자 아닌 도움 안 되는 조력자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너무 무서워해요. 안 돼요. 막 이렇게 뭐 거미에 노실기면 얘 기절해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그런 회피 행동을 되게 막 이렇게 부추겨 준다거나, 뭐 여기에는 이제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남편은 출장 때마다 아내와 함께 다니. 아내가 혼자 있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아내예요. 그래서 이제 맨날 들고 다녀. 남편이. 그러면은 사실 그 문제 행동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조력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담자로서 또 유념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담자와 이런 재조건 형성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 주위 사람들도 좀 교육을 시켜야 돼요. 당신이 지금 돕는다고 하는 행동이 사실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행동적인 이런 원리를 좀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주위 사람들과도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노출 치료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적 분간법이고요. 아까 제가 좀 극단적인 예로 제시했던 게 이제 홍수기법이고요.
홍수 기법은 참 효과적일 텐데 왜 안 할까요? 왜들 안 하실까요? 응?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게끔, 부작용이 없게끔 사실 할 수 있는데 뭔가 그냥 불쾌하잖아요. 그냥 되게 효과적인데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조금 약간 비인간적인 것 같고 약간 뭔가 비윤리적인 것 같고 약간의 그런 좀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이 안 하는데 네, 또 그거 아니라도 약간 체계적 중감화 이런 기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간적인 것 같고 조금 더 안전하게 보이고 네, 좀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홍수 기법까지 쓸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거죠. 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를 남자가 이러면서 이제 아빠가 그냥 막 훅 빠뜨리는 경우. 익사를 안 하게끔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잘 벌어져요. 사실 아무튼 구명조끼나 뭐 튜브를 이렇게 해가지고 익사하지 않게끔 분명히 하겠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한다고 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소거가 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꺼내오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그냥 아빠가 봤을 때 너무 얘가 힘들어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막 발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발작을 일으키겠는데 이제 그때 소거가 되기 전에 얘를 꺼내오면은 그때 진짜 오히려 강화돼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 중감화를 많이 쓰는데 네, 체계적 중감화는 말 그대로 뭔가 체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조건 형성돼 있던 것을 이제 좀 이렇게 둔감화시킨다는 것, 그러니까 연합된 거를 자꾸 이렇게 약화시킨다는 것인데 이 체계적 둔감화를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라고 뭐 할 수 있겠고, 첫 번째는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relaxation training, 이완 훈련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구성 요소가 불안 위계 이런 거를 통해서 불안 위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 중감화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자, 불안 위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내담자가 정말 불안해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바로 노출시키기까지는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그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그 목표 자극에 도달할 수 있게끔 이제 비계 설정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시키는 그 자극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1, 2, 3, 4, 5, 6, 7, 뭐 10까지 해가지고 어떤 것이 이제 불안을 유발시키되 너무 이렇게 극심한 불안을 유발시키지 않는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거미를 이렇게 짚는 것은 1에서 10 불안을 이제 웨이팅을 해봐라. 이제 1에서 10 1이 제일 뭐 아무런 불안이 없고 아주 괜찮고 10이 정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라고 치면은 거미를 손에 쥐는 게 10일 수가 있겠죠. 네, 제일 막 공포스러울 텐데 그렇다면은 9단계는 9가 될 만한 그런 자극은 어떤 것이며 이렇게 쭉쭉쭉 하는데 뭐 1은 예를 들어 뭐 거미의 사진을 보는 것 이게 될 수 있겠고 뭐 두 번째는 뭐 거미를 저 멀리 떨어진 뭐 박스 안에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거미를 저 멀리서 보는 것
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그 거리를 좀 약간 단축시켜서 내가 이렇게 팔을 탁 했을 때 이 정도 거리의 그 거미, 유리성단의 거미를 보는 것, 요렇게 좀 가보시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위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럼 1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자, 거미를 상상을 한다. 미리 상상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상상을 해보자. 거미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라. 다리가 몇 개고 이런 거 이제 그걸 하면서 그 동시에 근육 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완. 그리고 공포 이런 두려움 밀려올 때 분명히 우리 신체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근육 이완 훈련을 통해서 숨을 계속 쉬게끔 하고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힘이 들어간 곳을 이렇게 힘을 빼게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함으로써 이제 그 1단계가 어느 정도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때 넘버 2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거미 사진을 가져와서 본다. 어떤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숨을 이제 한번 내쉬어 보십시다. 이제 이렇게 자 명상과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또 이완 훈련을 시키고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미를 집어서 봐도 아무렇지 않게끔 이렇게 체계적으로 둔감해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exposure hierarchy를 그 불안 위계를 설정을 할 때 이제 염두에 주실 것은 심상적 노출과 실제적 노출이 있는데 심상적 노출이 조금 더 불안이 좀 약하겠죠. 네네네. 그 in vivo exposure보다 imagined exposure가 불안을 좀 낮게 유발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 단계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심상적 노출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고, 네, in vivo까지 올라가실 수는 있겠죠. 네, 여기 얘가 참 여기 있었지. 오케이, 네,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특정 그 specific phobia, 거미 같은 이제 그거에 그런 것에 사용될 수 있지만은 다른 공포증, 다른 그냥 그 generalized anxiety가 범주 일반화 generalized anxiety 이제 거기에 쓰일 수도 있고 분노, 천식, 불면증, 악몽, 멀미 이런 거에까지 사실은 다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 둔감화 이거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이 수업 내에서는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한번 그 친구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내담자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이게 꽤 효과적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으실 테고, 네, 홍수 기법 또 정말 그 아까 거미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좀 극단적으로 느껴지겠지만은 홍수 기법을 좀 인간적으로 쓸 때도 있어요. 쓰일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광장 공포증을 가진 내담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public space, 공공 장소에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사실은 이런 홍수 기법을 써서 거기에 장시간 노출돼 있으면은 분명히 소화가 되는데 혼자서는 되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라포가 형성된, 신뢰감과 형성된 상담자와 함께 사실 그런 공포의 장소, 공공 장소에 가보는 것도 사실 효과적인 방법일 텐데, 제가 약간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상담한 그 아이들 중에 8살짜리 가명은 멜로디라고 할까요? 멜로디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파란 눈을 가지고 아주 예쁘고 막 귀여운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8살이 됐는데도 소변을 못 가리고
소변을 못 가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가 될 때쯤에 아침마다 거의 엄마와 전쟁을 막 치르는, 학교를 너무 가기 싫어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불안 증세가 있었던 아이인데, 그냥 기질적으로도 얘가 좀 되게 예민하고 좀 difficult child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공포스러운 것들을 이제 많이 나열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타는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얘가. 근데 제가 일하던 상담소에, 지역사회 보건센터 같은 곳에 엘리베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랑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이 엘리베이터에 관한 약간 체계적 둔감함 비스무리하게 아이랑 이제 엘리베이터를 그려보기도 하고 뭐 상상해보기도 하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엘리베이터 함께 같이 탔어요. 그 엘리베이터가 또 이렇게 파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한테 이름을 지어주기를 Blue Monster Elevator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제 사전 작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기쁜, 좀 이렇게 애가 기분이 좋아졌을 때 놀이와 이런 걸 통해서 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제 룰루랄라 몬스터 엘리베이터에 같이 가서 탄 거죠. 그때 되게 기억에 남는 좀 그런 장면이었어요. 애가 처음에는 막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막 이러다가도 이제 제 얼굴을 주시하기 시작하더니만은 이제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기 시작하면서 그 상황이, 공포스러운 상황이 이제 제조건 형성이 되는 그런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블루 몬스터 엘리베이터의 공포를 극복한 멜로디 아직까지 잘하고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여지는 기법이 무엇이냐면 이제 contingency management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유관 계획 기술이라고 해놨는데 다른 책에는 다르게 쓰여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아세요? 유관 계획이라고 많이 쓰나요? contingency management, 이게 뭐냐면은 조작적 조건 형성. 이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컨텐츠 매니지먼트인데, 강화와 처벌을 계획하는 거, 그거를 그냥 좀 약간 쓸데없이 좀 어려운 단어로 컨텐츠 매니지먼트, 유관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강화와 처벌을 좀 이렇게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로는 time out.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grounded, you're grounded, grounding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데, 이 아이들한테 뭐 생각하는 의자, 뭐 좀 문제 행동을 볼 때 너 생각하는 의자에 거기 앉아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코너에 가서 이렇게 막 있어, 이런 것들이 타임 아웃인데, 이게 뭐죠? 결국 강화, 뭐 처벌, 부적,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뭘 하는 거죠 지금? 부적 강화 아니면 부적 뭐 처벌이죠. 부적 처벌 아니면은 정적 처벌이 될 수 있나? 정적 처벌? 부적 처벌? 부적 처벌이겠네요. 네, 내가 좋아하는 그 행동으로부터 단절시킨 거니까, 네, 부적 처벌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단기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고립돼서 뭔가 처벌을 받는 건데, 네, 뭐 생각하는 의자,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continued attention이라고 해서 이제 나쁜 행동할 때는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착한 행동은 막 정말 칭찬을 해주고,
요거는 이제 많이들 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contingent attention을 할 수 있는 게 타임아웃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토큰 경제는 아까 ABA, Applied Behavioral Analysis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되게 많이 쓰는 거고요. 이렇게 행동을 할 때마다 눈을 잘 맞췄어. 선생님의 이렇게 뭐 언어나 뭐 질문에 잘 호응을 해줬어. 이러면은 그때마다 스티커를 막 줘요. 그 스티커가 1차적 강화물일까요? 2차적 강화물일까요? 깜짝 퀴즈. 네, 2차적이겠죠. 네. 그 스티커 자체는, 이 토큰 자체는 뭐 아무런 그게 없지만은 이제 그게 일정한 스티커가 쌓이면 뭔가 또 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건데, 토큰 경제를 어린아이, 그 자폐 뭐 발달장애 있는 아이들한테도 많이 쓰고 어른들한테도 많이 써요. 특히 그 병도, 혹시 The One Who Flew Over the Cuckoo's Nest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잭 니콜슨? 이 그 출연한 되게 옛날 영화인데 그 폐쇄 병동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담아냈고, 결국은 이제 그 환자들이 너바름이 있죠. 옛날에 했던 거. 코로 쇠 약간 그 바늘 같은 거 스틱을 이렇게 해가지고 뇌를 손상 입혀가지고 이 사람들의 문제 행동을 감소는 시켰는데 사실은 병신 만드는 옛날에 그 치료법. 네, 그거를 이제 담아낸 영화에도 보면은 토큰 이코노미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볼 수가 있는데, 어른들한테도 이런 거 많이 써요. 네, 그런 공동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약을 계속 복용을 했는데 약을 잘 복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약을 복용을 할 때마다 뭔가 이런 토큰 같은 거, 스티커나 뭐 토큰을 이렇게 쌓이게 해서 그게 일정하게 모이면은 이제 뭐 주말에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뭐 외출을 허락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운동장을 좀 이렇게 돌게 해주던지, 그분들의 자유가 또 엄청난 그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보상을 주던지, 아니면은 뭐 드러그 테스트, 이제 그 마약을 하시는 중독자분들한테 이제 매번 유린 테스트, 그 소변 검사를 할 때마다, 그리고 이게 결과가 괜찮으면은 뭔가 토큰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행동에서 쓰이는 이제 기법인데요. 네, 꽤나 효과적입니다. 이런 통제적인 그런 그 환경 안에서는 특히나 토큰 이코노미가 생각 외로 그냥 스티커고 뭐 이렇게 뭐 외출 뭐 허락이지만은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돌아가고요. 특히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지거나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도 또 훨씬 효과적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대표적인 기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노출 치료, 첫 번째는 그 심리 교육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노출 기법, 그 다음에 유관 계획 기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기술 훈련인데요. 기술 훈련.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을 진짜 알려주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관리, 뭐 self assertion, 자기 주장, 뭐 타인의 관점 인식하기, 문제 해결, 갈등 관리, 뭐 저항 기술, 효과적 대화, 뭐 타인에 대한 수용,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술 훈련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할 때 아주 좋은 행동 치료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죠. 네. 어떤 것은 적절하게 이런 체계적 둔감화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가르쳐야 될 때는 이런 기술 훈련을 하고, 전반적인 이런 기술 행동들에 대한 자기 삶의 변화를 위한 것을 이제 심리 교육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요소들을 포함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꽤나 효과적이 되고요. 그 외에도 또 일상생활에서 사실 이 행동 프로그램을 이미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많은데요. 이거를 넛지라고 표현을 해요. 넛지.
우리 잘 모르셨을 수 있는데 저희 지하철에 가보면은 넛지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 우측 통행이죠. 우측 통행을 하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뭐 어떤 것들 있죠? 어떨 때는 이제 발자국 스티커를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붙여놓기도 하고, 뭐 아예 대놓고 그냥 우측 통행 이런 거 써놓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있죠. 뭐 임산부를 위한 자리, 뭐 핑크 카펫 이렇게 아예 해놓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넛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뭔가 그냥 사람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행동을 막 수정까지는 아니지만은 약간의 리마인더, 약간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게 이제 넛지인데, 아예 영국 정부에서는 넛지 팀이 있어요. Behavioral Insights Team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서까지 만들어놨고, 이제 뭔가 혁신적인 방법을 사람들이 좀 더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더 질서적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촉진하는 뭐 이런 방법을 찾아내는 팀이 아예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락방 공사를 좀 많이 하도록 정부가 지시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 좋은 프로그램을 두고도 안 하는 거야. 왜 활용을 안 할까?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다락방 치우기 싫어서, 그 공사를 하려면 뭔가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을 두고도 지원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인을 밝힌 결과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아예 그 단열 공사를 해주는 그 컴퍼니에서 그 다락방 치워주는 그것도 함께 해주도록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뭐 다른 예도 되게 많을 텐데, 사실은 되게 조금만 변화시켜도 우리 설문할 때, 그죠? 나중에 이제 연구하실 때인데, 그 설문할 때도 설문지의 언어를 어떻게 바꾸느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참여율 그리고 응답률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연구 결과들이 있으면 한번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설문조사에 관심이 있으신 그런 분들 보셔도 좋고, 뭐 되게 많아요. 뭐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것도 이제 뭐 그런 수거함을 비치함으로써 사람들의 그런 긍정적인 행동을 또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것도 약간 behavioral engineering이지만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거 너무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넛지를 옹호를 하자면, 변을 하자면 이거는 꼭 자유를 저해한다기보다는 이제 계속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약간의 이런 조작, 약간의 이런 그 리마인더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긍정적인 행동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진짜 행동주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원리를 적용한 거라 이제 주위에 좀 흥미를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많은 사실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거 마지막 그 타임인데요. 뭐냐면은 그거 짝꿍 우리 학원님과 함께 한번 해보기. 이 행동 치료를 한번 해보기 인데요. 그 247쪽에 보시면은 치료 회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계약과 이런 비밀 유지, 오리엔테이션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내담자가 가지고 온 문제 행동을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초점을 좀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발전됐는지,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우리가 들어봐야 할 것은 이 문제 행동을 계속 지속하는, 유지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계속 그 강화시키는 그런 강화인들, 뭐 아니면은 강화 스케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네. 그 문제 행동, 그 행동, 목표 행동은 그럼 무엇이냐? 이제 그 목표 행동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 행동을 달성할 수 있게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료 계획을 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렸죠. 그 심리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노출 기법이 있고, contingency management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contingency management, 강화와 처벌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같이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종결할 때 회의 내용을 약간 요약을 하고, 이제 뭐 다음 회기를 어떻게 한번 보든지 같이 미리 좀 생각을 해보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회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이 248쪽에 있는데, 네,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회기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발된 행동은 무엇인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이게 어떻게 유발이 됐나요? 뭐 혹시 이거는 뭐 내담자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은 이전에 뭔가 선행 상황, 뭐였더라?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선행 조건? 사건. 네, 선행 사건을 이렇게 만든 뭐 그런 내력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네, 뭐 어떠한 학습이 있었을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근데 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 이걸 유지시키고 있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던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이야기해서 잡아내시던지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홀수였던 것 같긴 한데 한번 짝을 지어 봐주세요. 네. 주원쌤이랑 한분만 같이, 여기 3명 있잖아요. 네, 3분이 있으신데 네, 한 분이 저쪽 주원쌤이랑 같이 가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짝을 다 지어질 것 같습니다. 뭐 하실 때 이거 써보셔도 괜찮아요. 뭐 exposure 할 이런 거 그럼 우리 잠깐 해보자. 다는 못해도 이게 설정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프로세스 뭐 이완을 해보자 이러면 이제 여기 스크립트를 영어지만은 스크립트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셔도 되고, 이거를 한 15분간 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죠.